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미국 FOMC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은 급정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마음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밀리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변심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변심은 무죄인가요? 외국인들 12월 달에는 선물 시장에서 저렇게 빨갛게 많이 사다가 갑자기 변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틀 만에 벌써 2만 계약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또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애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벌써 두 번째 투자 의견 하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까지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총이 벌써 200조 원이나 이렇게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10%, 코스닥으로 따지면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이런 큰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PER, 포워드 PR이 좀 높이 보인다 이런 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도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56% 그리고 0.34% 각각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장중 4%를 좀 터치하면서 연초 들어서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게 됐고요. 시장에도 다시 한번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2월 수치는 16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월에 10만 1,000명보다도 좀 높았고요. 예상치보다도 6만 건 이상 더 늘어난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0만 2천 명으로 3주 만에 감소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고용 둔화의 색이 조금은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일단 뒤이어서 나올 고용 보고서까지 함께 체크해본 후에 시장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아주 크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정도의 급등을 했는데요. 그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하면서 72달러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휘발유 그리고 증류 재고 증대로 인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외신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거고요.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US bankruptcy surged 18% in 2023 and seen rising again in 2024라는 기사입니다. 이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2023년 지난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이 18% 급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파산 데이터 제공업체 에픽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법인 및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약 44만 5천 건으로 전년에 약 37만 8천 건보다 약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승인 기준이 강화가 됐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됐던 각종 지원 대책 등이 좀 축소가 되게 되면서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산법 11조, 즉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은 지난해 약 6,5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챕터 11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회생이 좀 어려운 기업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후에 승인이 될 시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보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수치는 2022년에 약 3,800건보다 72% 정도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으로 보자면 약 41만 9천 건이었고요. 전년도 신고 건수였던 약 36만 6천 건에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2024년입니다. 2024년 역시 Sin Rising Again, 다시 한번 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 기간 동안 급증한 부채를 오래 감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 부사장은 올해도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법인과 개인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페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에 미국의 가계 부채 잔액은 약 17조 3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파산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는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지, 혹은 올해까지 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연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European Council takes lead on ESG certification regulation라는 기사고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함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이사회가 ESG 인증 규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프랑스 정부가 ESG 관련 규칙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프랑스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라벨이 포함되어 있는 ESG 펀드는 새로운 탄화수소 탐사, 개발 또는 정제 프로젝트 시작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이상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왜 유럽 전역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중복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현재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ESG 펀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내건 규정으로 현재 유럽의 ESG 펀드도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유럽의 ESG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유로의 화석 연료 주식이 매물로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화석 연료주에 대한 매각 압박을 시작한 만큼 올 한 해 동안에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실 거고요. 어제는 에너지 부분이 좀 초록해 빛났다면 오늘은 좀 반면 하락하면서 붉은색으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1.2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짚어봤던 내용이지만 추가로 함께 좀 더 살펴보자면 바클레이즈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도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앞서 바클레이즈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 연초부터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기술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일단 일라이릴리는 0.52%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에 동반 사상 최고가를 함께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구매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가도 함께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강보합 수준에서 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작년 연말 2달 동안 회사의 주식인 약 128만 주, 약 5,600억 원어치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6
36억 원어치 정도를 매각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가장 많은 약 22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2022년 말에 7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한 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194%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지난해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2021년 9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새해 들어서는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이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올해 한번 다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인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0.38%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인텔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생성형 AI 회사를 분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아티큘레이트 AI라는 사명의 신설 법인은 글로벌 투자 회사 디지털 브릿지 등의 투자자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티큘레이트 AI는 기업 고객들에게 최적화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인텔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진행했던 기업용 AI 기술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은 이 회사의 상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2%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용 키보드에 AI 버튼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윈도우 키보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트북용 PC용 키보드에 AI 코파일럿을 불러올 수 있는 키를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열리게 될 CES 2024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이달 말부터 판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코파일럿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코파일럿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질문에 답하거나 혹은 챗 GPT와 유사한 챗봇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를 AI PC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었는데요. 그 시작이 이 코파일럿 키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 목표들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들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퀄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새로운 소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퀄컴이 XR 생태계를 구축할 새로운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스텝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향후 삼성과 구글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XR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기가 나오게 된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에 있어서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2월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퀄컴, 구글과 함께 손을 잡고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갤럭시 언팩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중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중동 긴장 고조에 정유주 불기둥. 네, 어제 정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과 리비아의 유전 가동 중단 등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국내 정유주가 어제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정유주 상승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될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란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쳤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인 리비아는 시위대 항의로 최대 유전인 엘샤라라의 가동이 중단된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불안이 정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을 둘러싼 중동 지역 내 불안이 확산하면서 석유 공급의 차질과 함께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정유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해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도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원유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긴장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3일 3.3%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 최대 상승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역시도 3%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네, 어제 그런 이유로 우리 증시 역시도 정유주 일제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S-오일도 3%, GS 역시도 1% 넘는 강세를 연출했고요. 흥구석유는 29.92%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21%, 극동유화가 9%, 대성산업이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 증시 정유주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사 한번 요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우려의 국제유가 3% 상승의 영향으로 S-오일과 GS 등 국내 정유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정유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AI폰 5억대 새 시장 열린다. 작년 12월부터 패닉바잉도 AI 핸드폰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모리가 훈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모리 시장에서 불어온 훈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D램 3사인 미국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미 감지가 됐다라는 평가인데요.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1분기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모바일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97%나 증가하면서 다른 사업군보다 더욱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립니다. 타 기업보다 한 달가량 실적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사업에서 모바일 비중을 40% 내외로 늘린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업체 역시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D램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대 수요처인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내수 시장은 지난해 8월 29개월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고 같은 해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한 3,192만 대의 출하량을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스마트폰 제조사의 부품 주문 주기를 고려한다라면 올해 1분기에 유의미한 재고 축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고 과잉 시기를 거쳤다가 감소세가 유의미하게 관측된 7에서 8개월 이후에 주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제품군에 한해서는 이미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돌아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로 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려면 최소 12GB, 즉 고도화된 AI 비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20GB 용량의 D램이 탑재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범용 제품의 D램 용량이 8GB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이 탑재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최소 여기서 2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것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 역시 클라우드 AI의 모바일 솔루션, 메모리 솔루션이 고용량 모듈과 HBM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LPDDR5 제품과 저지연성 와이드 입출구 D램의 조합도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라 주요 솔루션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특수 D램은 AI 스마트폰에 적합한 특수 D램까지 모바일 메모리의 제품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쇄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성형 AI 열풍이 HBM이나 CXL 등 새로운 캐시카우가 탄생됐듯이 온 디바이스 AI에 특화된 반도체 수요가 제품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최대 수요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성능 칩 등 이미 공급자 우위로 돌아섰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감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폰은 D램 탑재량 2배 이상이 필요한데 가격 상승 탄력성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위기의 K게임 올해 신작 대방출, 이번에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게임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신음했었던 국내 게임사, 올해는 신작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넥슨과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영업이익의 합계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 다변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적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은 넥슨, 이 3개 이상의 신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콘솔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즉 MMORPG, 롬이 1분기 중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크래프톤은 상하반기 모두 신작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나 배틀그라운드를 이을 IP 역시도 새롭게 개발하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주요 게임사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상반기에만 7종을 출시하면서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메이드는 판타스틱4, 베이스볼과 함께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컴투스는 조이시티 자회사 모히또 게임즈가 개발한 신작을 출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PC와 콘솔 플랫폼 붉은 사막도 올해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사 요약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었던 게임사, 이번에는 국내외 신작을 쏟아내면서 흥행몰이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게임주 올해 다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온디바이스 AI 뜬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주목. 네, 최근 계속해서 CES2024 관련된 수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CES2024 이 개막을 앞두고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 서비스를 앞세운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기기에 장착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최대 화두로 부상해서 큰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연관성이 뚜렷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CS 수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출시될 신형 플래그십 휴대폰 갤럭시 S24에서 AI 기술을 탑재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에 특화된 D램과 생성형 AI 서버에 활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반도체 부품과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라 패키지 기판,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 부문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도 반도체 유망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온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라 AI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와 자율주행 정보 분석 기술, AI 감지 솔루션 등 관련 기술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구글, 인텔 등이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수혜주는 현대차와 기아 외에도 현대 오토에버, SL, 텔레칩스, LIG, 넥스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CES2024 수혜주는 온디바이스 AI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부장 업체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등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이 탑재된 농기계 업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LG이노텍, 나무가 등 메타버스 테마도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적자 탈출, 정상화 속도 낸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남양유업의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2년 넘게 벌여온 주식 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어제 받았습니다. 1964년 창립해서 약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는데요. 대법원은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컴퍼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컴퍼니는 인수합병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팽배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와 남양유업 지분 53%를 총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다만 2021년 7월 홍 회장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이행과 관련된 주식 매매 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거짓 효과를 발표한 저력이 있습니다. 남양유업 2021년 4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했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홍 회장의 퇴진을 한번 일방적으로 좀 대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해 7월 경영권 이전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9월에는 한행컴퍼니의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나타났었고요. 우선 대법원 판결로 경영 정상화가 속도가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행컴퍼니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주식 양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이사진을 전폭적으로 교체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기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2020년 기준 1조 원 아래로 떨어져서 4년 연속 적자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의 주가는 어제 급등락을 연출했었습니다. 판결이 진행되던 오전 한때는 장중 7%까지 올랐다가 곧장 9%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후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전일 대비 0.34% 정도 오른 59만 원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효과 불가리스 사태 이후에 홍 회장 주식 매매 계약을 돌연 해지한 부분이 있고요. 대법원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진을 전폭적으로 개편하는 등 이번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가면서 수혜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증시 1월 효과 실종 우려, 빅테크 급반전의 불안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스닥은 또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1월 효과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작년 11월 달 이후에 미국 시장 등 국내 시장 다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다라고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후서부터 이제 2거래, 그러니까 연초 2거래일까지 그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년 이런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단 산타랠리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고 전일 같은 경우도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S&P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전반적인 증시를 이끌었었던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지수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움직임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올해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우려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주식을 이제 과세 소득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특히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런 보너스 자금을 주식 투자하는 데 쓰기 때문에 1월에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28년, 뭐 오래됐죠. 100년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에 평균 수익률이 1.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월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오를 확률도 60% 정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P 500이 1월 달에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월부터 2월까지 평균 수익률이 한 9%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만약 1월 달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할 만큼 1월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런 이제 변동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뭐 S&P 500 기준으로 한 20% 정도, 20% 넘게, 그러니까 24% 상승을 했는데요. 작년 1월 달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 1월 달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올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만약 올해 1월이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과거 예를 보면 그 크게 올랐었던 해에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던 게 뭐 예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1월에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와 같은 1월 분위기를 좀 반전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용보고가 이번 주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작년 12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은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 예상치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은행의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월달 CPI는 3.3%, 그다음에 근원 CPI가 3.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런 예상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좀 불안정성을 가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 미국 기업들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좋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다시 좀 재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미국 올해 내기에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뭐 일단 1월 달에 뭐 좋은 장이 좀 출렁거린다라고 해도 아마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좀 잡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기간 조정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 이제 조정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뭐 개장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좀 이틀 동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연말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 첫째 날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월요일 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주식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조금은 뭐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까지의 계속 순매수를 지금 반전을 하면서 지금 순매도세로 나서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그 조정은 뭐 작년 11월 달 이후에 상승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 이후에 두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탁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이제 니즈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그 여전히 그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10월 말에 45조 수준이었다가 1월 3일 기준으로 56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2개월 동안 한 12조 가까운 그런 이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MA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조 2천억이 증가할 만큼 향후에 증시가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증시 주변 자금들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수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적자는 기록을 했지만 6월 달 이후에 무역 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재작년도 이제 2022년도 무역 수지가 478억 적자였다라고 보면 그보다 상당히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10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플러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 올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를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와 관련돼서 약간은 뭐 예상보다는 좀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수출 주도주 관련돼서 올해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는 영업 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나 조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방산 같은 업종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PF로 이제 유발되는 금융 불안이 어떻게 좀 잦아드는지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태형건설의 이제 워크아웃 실시 여부가 아마 향후에 그 금융시장 불안 지속 여부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1월 효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혜 섹터, 수출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이제 뭐 AI나 뭐 온디바이스 관련 쪽으로도 뭐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데요. 뭐 반도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량도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 공정 관련된 반도체 업체에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이제 전자 재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지분의 4.8%를 가지고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벤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뭐 반도체 생산 감산으로 인해서 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업황 개선, 그다음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V용 이제 반도체 이제 포토 레지스터 매출이 올해는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용 이제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NCT 도전제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인 이제 하나 시스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방산 및 IC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방산 전자 분야의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선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통신 관련된 그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의 대공 방어 시스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작년 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올 상반기에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UAE보다 좀 더 수주 분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저 궤도 이제 위성통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윈텍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미용기기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이런 미용기기 관련된 수출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 해외 매출이 계속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제품인 올리오지오 X에 대한 그런 매출이 지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어제는 또 SBS가 히트를 쳤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휴젤, 그리고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휴젤부터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를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최근에 쭉 올랐죠. 휴젤만 오른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쭉 올랐는데 최근에 조금 FOMC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밀려내는 이렇게 와중에도 휴젤은 어제도 괜찮아서 잘 버텼죠.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입니다. 제목을 통합 우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전 부분에서 다 좋았어요. 이 휴젤이라는 회사는 톡신도 하고 필러도 합니다. 톡신이 한 6, 필러가 한 4,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남미 쪽에서, 특히 브라질 쪽에서 좀 영업이 좀 다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캐나다 쪽도 북미 쪽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같이는 나갔습니다만 미국은 FDA 품목 허가가 조금 늦어지면서 금년이죠. 금년 상반기 중에 좀 할 것 같고, 지금 공장 실사를 1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하고 같이 동반 진출은 미국은 조금은 늦게 가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쪽에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도 영업망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영업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중국이 조금은 시원찮습니다. 그쪽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약간 재고 소진하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부진했던 거를 3분기에 유럽 쪽이나 다른 쪽, 캐나다 쪽이나 이쪽에서 다 상세를 하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좀 들어가고 있어서 전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를 했었고요. 특히 남미나 캐나다 이쪽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저평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4년에 그런 성장 기대를 합니다. 필러도 24년에 16%, 톡신도
11%.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성장을 하는데 특히 24년 상반기에 미국 FDA에서 상반기에 요 톡신 관련해 가지고 FDA 품목 허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 실사를 곧 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뉴스가 뭐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것 따라 가지고 주가 캐탈리스트가 업종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 회사 개별 뉴스로 조금 주가가 강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 회사는 현금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4천억 정도 순현금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10%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4천억에 되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기업을 사면은 여기서 이익이 좀 창출이 되면서 ROE라는 게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LG생활건강에서 차 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먼저 오셨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브랜드를 갖다 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M&A 전략도 가시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4천억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쪽도 캐탈리스트 있을 수 있고 M&A 캐탈리스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ROE 10%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나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작년 말이죠. 자사주 이 소각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휴젤 이 회사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다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금리 관련돼서는 그런 이슈가 업종 전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이 회사 고유의 뭔가 캐탈리스트가 지금 주가 촉매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공매 잔고율을 보니까 1.2%예요. 공매 잔고가 0.4%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3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최근에 11월 달에 이렇게 쭉 내려왔던 국면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1.2에서 평균적으로 내려간다. 그럼 거꾸로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숏 커버 환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중하단 정도니까 이제 겨우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PBR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이렇게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초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휴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PBR이 2.0배밖에 안 되면 상당히 낮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동종 업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 이익률 10%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여기서 주가 촉매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괴리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32%였는데 휴젤은 16%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휴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뭔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죠.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이슈였죠. 뭐. 다른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던 게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밀고 갔던 거고 저도 몇 번을 최우성중공업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분기에는 비경상적으로 일회성 비용으로 뭔가 쳐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반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가 주가는 이렇게 밀렸는데 이게 조정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4분기 일시적인 비경상적인 그 비용 처리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믿음은
뚜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부산 북항에 해링턴 마레라고 하는 조합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한 2,000세대 되는데 일반 분양분이 1,200세대라는 거예요. 청약이 좀 부진해서 조금 뭐 유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냥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당금 설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충분히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주가가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외국인 기관 최근에 번갈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수준으로 그냥 보시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주가는 많이 리레이팅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만 자, 밸류 보시죠. 포워드 PER 6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익이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효성중공업 저평가 이유가 뭘까요? 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그룹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리레이팅으로 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이 저평가 이걸 보시고 좀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효성중공업은 4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휴젤, 펀더멘탈로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민간 고용 호조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수출 관련주에 주목해서 수혜주를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휴젤, 펀더멘탈은 효성중공업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